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벌써 그 8번째 라이브 방송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가 누워서 이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보는데 그 우리나라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벌떡 일어났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한강 작가와 노벨상 얘기로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하고, 글로벌 시향 요약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노믹 트리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서 이 노벨 문학상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읽었던 한강 작가 책을 다시 좀 읽어보려고 제가 책을 찾아봤었는데요. 다행히 그 히라버 사건이라는 책이 집에 남아 있어서 다시 그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작품을 그 처음 접한 거는 2004년에 이상문학상을 받은 그 몽고 반점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강렬했고 정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 소설이 한강 작가의 그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문학상을 받으면 그 이상문학상 작품직에 본인의 소설을 한 편 더 실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같이 실었던 작품이 그 아기부처라는 그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도 너무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강 작가가 그 이전에 낸 소설집을 곧바로 사서 읽어봤는데 1995년도에 그 창작가 비평사에서 낸 단편집 여수의 사랑이 있었고요. 1998년에 문학동네에서 낸 검은 사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다 읽어봤는데 다 너무 어두운 내용이고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아서 솔직히 몽고반점 같은 그런 완성도하고 재미는 제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채식주의자, 뭐 히라버 사건 등 히라버 시간 등 그 후로 이제 낸 소설을 읽고서는 그 한강 작가를 다시 이제 좋아하게 됐고요. 몽고 반점은 그 채식주의자 그 3부작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번 수상이 전혀 예상 밖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은 수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가능성을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지역별로 그리고 성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받았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밀고 있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실상 노벨 문학상 수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동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려면 20년 후나 될 텐데 그때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90살이 넘으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있을지는 모르니까요.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분의 책도 저는 그 태엽 감는 새 요거 하나만 빼고는 다 읽은 것 같고 마침 이번 주에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얼마 전에 낸 신작이죠. 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이런 감탄을 하면서 읽었고 특히 그 마지막 반전은 저는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벨상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참고로 노벨상은 이 두 개의 그 수상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수상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3명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칙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제 93이 넘어서까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생존해 있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우리나라 영순위는 이휘소 박사입니다. 이휘소 박사는 그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20, 30년 전에 그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그 전 총재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그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밑에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이휘소도 있었지만 이휘소가 더 뛰어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휘소 박사께서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났다고 이 둘을 다 이렇게 경험했던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이이소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원자탄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원자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이소 박사님을 국내로 불러들였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이소 박사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걸 말렸지만 이이소 박사께서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그 반대편에서 오던 그 커다란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이소 박사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 이이소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트럭 운전사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가 원자탄 개발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 뭐 이런 음모론이 많았었습니다. 이이소 박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갖고 전화기를 그때 뽑아갖고 청와대 마당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김진명 작가의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이소 박사님의 이런 얘기를 소설로 쓴 거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힉스 입자라는 말을 붙인 사람도 이이소 박사님인데, 자, 뭐 게이지 이론이라든가 쿼크 질량 측정이라든가,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현대 물리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야말로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건데, 이런 이론을 정립하신 그런 분입니다.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스티븐 와일버그는 내가 받은 노벨상은 원래 이이소 박사에게 돌아가야 할 상이다라고 이제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인 그 노벨상 수상자는 3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관해서는 2013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 그 노벨 물리학상은 그 힉스 입자를 예언한 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 노벨상 위원회가 뽑은 논문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그 피터 힉스가 단독 저자였기 때문에 피터 힉스가 그냥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저자가 2명이었는데 2명 중에 1명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인 그 프랑스와 앵글레르가 생존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노벨상 그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논문인데, 이 논문은 저자가 2명이었는데 2명이 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한테 다 노벨상을 주면 토탈 합쳐서 4명이 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위원회 측에서 둘 중에 1명한테는 노벨상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둘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리먼 측에서는 아예 다 2명을 다 수상자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피터 힉스하고 프랑스 앵글레르 두 사람만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한강 작가의 수상이 이제 의미가 있고 기뻐서 이제 노벨상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노벨상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 본업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그 전략 종목 중에 하나인 그 3일제약 관련해서 금요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만의 그 포모사 파머스티컬하고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이 약은 금년 3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과용 의약품인데 이걸 생산하기로 한 거고요. 5년간 270억 원의 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 베트남 CMO의 그 첫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 포모사 파머스티컬과 베트남 CMO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은 3-4번 정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요. 사실 저는 이거 금요일에 바빠서 장중에서 시세를 못 봤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이 뉴스 때문에 금요일에 주가가 요동을 쳤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파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금감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는 요란하게 한다고 해놓고 이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간단하게 짚어봐야 하는 그 또 하나의 이슈는 그 트럼프 후보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뭐 저는 그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남의 나라 일이라 뭐 큰 관심은 없는데, 그리고 특별히 제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트럼프 후보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동영상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제가 해리스 후보가 몇 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첫째로는 그 해리스 후보가 이제 미국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었고, 또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각들을 그 해리스 후보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불법 체류자한테도 의료보험 혜택을 똑같이 뭐 준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도 해리스 후보를 좋아할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앵커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답을 하는 게 마치 중고등학생이 대답하는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앵커가 물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죠. 해리스가 어떤 식으로 대답했냐면, 러시아는 큰 나라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이게 답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인기를 끌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리스 후보의 약간 경쟁력 부족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던 해리스 후보가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 같고, 이것이 트럼프 후보가 다시 부각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게 선거 결과야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지금 상승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결국 우리의 그 투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지금은 투자에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트럼프의 대표적 수혜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지노믹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노믹 트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고, 제가 멤버십이나 외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공지 없이 언제든지 제가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자, 지노믹 트리는 메틸레이션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 그 메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CH3,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CH3를 메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이 CH3가 붙는 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그림의 왼편이 그 시토신입니다. 자, 시토신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요. 사람의 그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4개의 염기로 이루어졌다고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까만색 화살표를 보면, 자, A는 T하고 결합하고 G는 C하고 결합합니다. 여기서 C는 시토신의 약자고 G는 구아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NA에서는 시토신이 구아닌과 결합해서 염기쌍을 형성합니다. 자,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옛날 생물 시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시토신에 메틸기인 CH3가 붙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물질이 메틸시토신입니다. 자, 시토신에 메틸기가 붙었으니까 메틸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붙여놨는데 이 그림에서는 메틸기가 5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메틸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자, 메틸레이션은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그 발현을 차단하는 아주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아의 손가락이 다섯 개에서 멈추는 이유가 그 메틸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임산부들이 엽산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도 메틸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이런 비정상적인 메틸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암 억제 기능이 차단돼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발생되는 그런 그 비정상적인 메틸레이션 현상을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지노믹트리 진단키트의 원리입니다. 지노믹트리는 원래 내부적으로 연간 30만 건의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는 부족할 것으로 아마 회사에서는 예상해서 그런지 대전에 검사 시설을 대폭 추가로 건설 중인데 건설 공사가 끝나면 연간 15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만 건에서 150만 건 검사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대규모로 증설을 하는 걸 보면 일단 회사가 자신감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물량의 증가가 확실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뭐 다들 아시지만 대장암을 진단하는 얼리텍 C가 있고 방광을 진단하는 얼리텍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얼리텍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리고 미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리텍 C는 자, 기존에는 그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요거만 사실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내고 하는 건강검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 1일에 신기술유예 승인을 받으면서 검진에서 처방의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대장암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매출 증대가 예상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임상을 끝내고 식약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참고적으로 2018년에도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데 또다시 승인을 받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검사를 받은 이게 집단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대규모 집단으로 검사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규모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시행착오를 했던 거죠, 회사 측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그 대규모로 정식으로 임상을 끝내고 식약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제 국가 암검진 프로젝트에 진입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자, 이 경우에는 그 건강검진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 이렇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이런 데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면 이제 개인이 얼리텍 C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변 자멸 검사 대신에 5만 원만 추가하면 얼리텍 C로 대체 가능한 것과 같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얼리텍 C가 국내 임상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국내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이걸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40세 이상 인구는 2,568만 7,497명입니다. 자, 검사 주기를 3년으로 가정하면 856만 2,499명이 매년 검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20%가 얼리텍 C로 검사를 한다면 171만 2,499명이 얼리텍 C로 매년 검사를 합니다. 자, 만약 검사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국내 매출은 1,71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 1,712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었고, 이렇게 된다면 예상 영업이익은 한 8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국 매출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산동룽캉 오리온 바이오라는 기업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이 산동룽캉 오리온 바이오는 중국의 그 국영 제약사인 산동룽캉 제약하고 우리나라의 그 오리온 홀딩스가 합작을 해서 세운 그 합작 법인입니다. 라이센스 계약 당시에 그 20억인가 25억 원의 그 계약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또 25억 원을 그런 받는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대장암 사망률이 44%로 굉장히 높습니다. 대장 내시경 장비는 35% 수준밖에는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시경 진료 의사 수도 굉장히 부족해서 의사 한 명당 환자 수가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의사 수가 굉장히 적고 1인당 봐야 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내시경이라고는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얼리텍스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이런 사업성 때문에 이제 중국 내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이런 오리온 홀딩스에서 대장암 조기 진단 검진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지노믹트리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오리온 그룹의 그 담철곤 회장은 대만계 화교 출신이라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금년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열티는 하이 싱글 수준이고 사업화가 시작되면 약 700억 원의 로열티 수입이 매년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2025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700억 원의 그 로열티 수입이 예상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국내 얼리텍스하고 그 중국 매출을 합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 대규모 확증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6년에 FDA 허가를 받고 보험 등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그 향후에 그 미국의 대장암 진단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 이그젝 사이언스의 매출이 1.8조 원, 1조 8천억 원일 때 침투율이 8%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거 계산을 해보면 한 22.5조, 22조 5천억 규모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노믹트리가 한 20%를 차지한다면 지노믹트리의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이걸 이룰 수 있는지는 별개고, 회사에서는 이 정도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7년 이후에 매출 4조 원에 영업이익률 50%로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2조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리텍 C를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됩니다. 얼리텍 C로 올리는 글로벌 매출은 4.24조 원, 글로벌 영업이익은 2.15조 원이 됩니다. 만약 모든 게 잘 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이걸 이룬다는 건 아닙니다. 자, 참고로 미국 이그젝 사이언스의 콜로가드의 경우에는 그 2014년에 그 FDA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자마자 동시에 이 공보험인 그 메디케어에 등록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민간보험에서 먼저 등재를 한 후에 공보험에 그 다음에 등재가 되는데, 이 이그젝 사이언스의 그 콜로가드는 파격적 조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 왜 그런 파격적 조치가 있었냐? 그 이유는 이 분변 자멸 검사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결국 의료비가 감소해서 메디케어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의사들이 처방을 많이 해줘야만 판매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분변 자멸 검사에 비해서 이그젝 사이언스의 콜로가드는 마진이 큽니다.
자, 분별 자멸 검사는 그 한 번 하는데 $17인데 반해서 이 콜로가드는 $400 정도 했으니까 의사들이 콜로가드 처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별 자멸 검사는 사실 굉장히 부정확했고, 이게 민감도가 50%도 안 됐던가? 하여간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추가로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의사는 그냥 처방만 해주고 병원에 있는 그런 이렇게 콜로가드, 그 기기를 그냥 건네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의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환자가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처리를 한 후에 회사로 보내주면 회사가 알아서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로가드가 생각보다 빨리 시장 침투율을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노미트리 제품이 콜로가드에 비해서 어쨌든 경쟁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그 비슷한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이게 입이 아프네. 자, 이번에는 그 방광암 진단기기인 얼리텍 B를 보겠습니다. 방광암 환자를 검사하는 방법은 현재는 사실상 그 방광 내시경을 사용하는데, 이 요도 안에 내시경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에 암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암을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재발 모니터링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잘. 그래서 이제 이행률이 떨어지고요. 자, 반면에 이제 얼리텍 B는 소변을 활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얼리텍 B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시장성은 아주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국내에서는 얼리텍 B 임상이 잘 끝나서 이제 식약처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얼리텍 B는 그 식약처로부터는 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광암 진단 시장 자체가 한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리텍 B의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은 사실상 경쟁 제품이 따로 특별히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제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 FDA에서는 얼리텍 B를 작년 4월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게 별로 없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체로는 얼리텍 B가 FDA에서는 첫 번째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지정된 회사가 루닛입니다. 이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용 대안이 없어야 하고 기존 제품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하자면, 첫째로 사용 대안이 없어야 되고, 둘째, 기존 제품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리텍 B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 자, 첫째로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첫째, FDA에서 전담팀을 따로 배정하고요. 둘째, 임상이 완료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텍 B는 그 미국에서 LDT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클리어 랩을 통한 매출 발생이 예상됩니다. 자, LDT를 통한 매출은 반드시 그 클리어 랩 그 승인을 받은 그 클리어 랩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퍼시픽 엣지사가 LDT를 통해서 이제 그 방광암 진단 기기를 승인받을 당시에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매출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뭐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 지노메트리의 그 얼리텍 B도 LDT 승인을 받았으니까, 만약 퍼시픽 엣지사와 비슷하게 400억 정도를 그 LDT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내년부터는 매출 4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제가 16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얼리텍 B를 2025년에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2026년부터는 미국 내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광암 진단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FDA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자면, 자, 중요하니까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얼리텍 B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다른 대안 기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받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큰 경쟁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의 방광암 진단기기 시장을 다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퍼시픽 엣지사 제품은 임상을 했을 때는 민감도가 잘 나와서 승인을 내줬는데, 막상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임상 때보다 정확도가 낮아서 의사들이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험 코드가 삭제돼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자, 시장 규모는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 이게 비용이 비쌀 텐데, 어쨌든 방광 내시경을 이용했을 때 기존의 시장 규모는 4조 7천억 원이라고 이게 파미데일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진단기기를 이용한다면 가격이 싸니까 훨씬 규모가 줄어서 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얼리텍 B의 그 미국 매출은 자 50%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얼리텍 B는 국내 매출을 한 500억 원, 그리고 FDA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기 전에는 LDT로 매출 400억 원에 영업이익 160억 원, FDA 승인을 받은 후에는 매출 5천억 원에 영업이익 2,500억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잘 되는 케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렇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지노믹트리는 엄청난 회사가 될 겁니다. 자, 현재 지노믹트리의 임박한 재료로는 첫째, 얼리텍 G의 그 중국 허가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국내에서 얼리텍 B의 그 식약청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월 11일에 회사에서 올린 공지를 보면 식약처에 얼리텍 B 관련 보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만 없으면 조만간 허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얼리텍 B 매출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 9월 11일자 이 파미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LDT에 의한 얼리텍 B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험사와 의료수가를 협의 중이라면서 늦어도 연내에 의료수가를 받으면 계약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는 대장암 진단기기인 얼리텍 C의 식약청 허가도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띄운 자료를 보시면 확증 임상 종료와 함께 최종 분석을 위한 절차가 총 7개인데 이 중에서 현재 6단계인 그 통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박한 그 중국 정부의 얼리텍 C의 허가, 얼리텍 B의 국내 식약처 허가, 내년부터 LDT에 의해 발생되는 얼리텍 B의 미국 매출, 그리고 국내 얼리텍 C의 임상 종료에 의한 식약처 허가 신청 등의 이런 다양한 재료가 있고 이것들만 잘 돼도 큰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리텍 C의 그 미국 FDA 승인이라든가 얼리텍 B의 미국 FDA 승인이 사실상은 가장 폭발력 있는 가장 큰 재료인데 이것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산에 넣지 않아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장주 포트에서 왜 지노믹트리를 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이건 그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 성장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지노맥트리는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저는 그 최대 5종목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5종목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유 종목이 이렇게 잠깐 6개가 돼서 하는 수 없이 하나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지노맥트리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지노맥트리를 뺐고요. 자, 둘째, 지노맥트리의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얼리텍스 그 중국 허가가 저는 금년 상분기 늦어도 금년 4분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그 예상을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예정을 했지만 이것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간 상태고요. 자, LDT에 의한 그 얼리텍 B의 미국 매출도 아무리 늦어도 저는 금년 여름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또다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파업의 영향, 의사 파업의 영향으로 얼리텍스의 그 국내 임상이 마무리 작업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또 너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 너무 지지부진해진 상태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 매출이 이게 진짜 30억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하는 우려도 가끔 생기고요. 이제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런 우려도 가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포트는 또 저만 혼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무지성으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외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부 물량은 아직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게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재료가 조금 더 가시화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더라도 재료가 더 확실해진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재료가 좀 더 확실한 상태에서 다시 그때 가서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현재 제가 포트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지노맥트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트에서 빠져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경쟁사와의 성능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것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판단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 아니고 제가 멤버십이나 외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공지 없이 언제든지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시고 다음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